오케이. 오늘은 고체의 전기적인 성질. 일단 고체 물리는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 그다음에 4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맛보기 정도밖에는 얘기해 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고체 물리를 갖다가 완전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우는 양자역학을 완전히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양자역학이 끝난 후에 고체 물리를 배우는 이런 형태다. 자, 우리 현대물리에 나와 있는 고체 물리 부분을 갖다가 조금 들여다본다. 자, 주로 고체의 전기적 성질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고체는 크게 3타입, 세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가 도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반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 그래서 컨덕터,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과거에는 이제 부도체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고체 물리에서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부도체를 갖고도 우리가 전기를 잘 통하는, 경계에서 전기를 잘 통하는 토폴로지컬 부도체니까 위상 부도체라고 얘기하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쯤에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죠. 바로 누가 봐도 이건 부도체인데 표면은 전기를 잘 흐르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들. 뭐 반도체도 다 노벨상이 나왔고, 도체는 노벨상이 나올 수가 없죠. 옛날부터 전기를 잘 통했으니까. 쇳덩어리 만들고 찌릿찌릿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기적 특성에 따라서 크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전기를 이제 잘 통한다. 이건 이제 반도체라는 얘기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니까, 부도체는 전기를 잘 안 통한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열적 성질도 이런 전기적인 성질하고 다 비슷한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도체인 경우가 열도 잘 통하고, 부도체인 경우가 열도 잘 저거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도체의 경우에는 주로 금속이죠. 예, 주로 금속. 물론 금속이 아니면서 도체를 이루는 그런 친구들도 꽤 되지만, 고체 물리라고 얘기할 때, 지금은 이제 응집 물리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고체 물리라는 말을 쓸 때 왜 응집 물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냐면은, 액체 같은 상태라든가 이런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응집성이 강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다뤄보겠다. 그래서 condensed matter physics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옛날에는 그냥 고체 물리 전공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고체에서 이제 당시 많은 실험하는 사람들이 실험했던 것은 주로 금속이나 반도체 쪽에 대해서 실험을 많이 했던 거죠. 최근에 와서는 부도체 인슐레이터에 대한 실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고체의 이 전기적인 특성을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결국 물리학자들은 여기에다가 고체에다가 양자역학을 도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양자역학이 사실은 학부 때 배웠던 양자역학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양자역학을 개념적으로 도입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2학년 현대물리 수준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고체 속에서 전기적인 성질을 일으키게 되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자, 그동안은 우리가 열적 성질 같은 경우는 용수철에 매달린 추위의 운동처럼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핵들이, 그죠? 이온들이 떨어가지고, 걔네들이 덩치가 크니까 걔네들이 더 연력량이 큰 그런 케이스가 되죠. 열적 성질을 많이 주게 되는데, 전기적인 성질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물질이 전류가 얼마나 잘 통하냐. 얘가 좋은 놈이냐? 이게 잘 통하는 놈이냐? 요새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가 각광받는 이유는 전기 잘 통하기 때문이죠. 좋은 도체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래핀은 싸잖아요. 그죠? 싸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핀은. 그래핀 왜 싸게 만들 수 있냐면, 그냥 연필심, 샤프로 이렇게 문댄 다음에, 그럼 그래핀층이 여러 개 만들어졌죠. 그러면 3M 테이프로, 3M, 이거 너무 적은가? 스카치 테이프로 쫙 벗겨내는 거죠. 벗겨내서 스카치 테이프에 다 달라붙으면 안 되지만은, 이제 좀 좋은 테이프를 써야 되겠지. 실제로 테이프로 노벨상을 받았고, 노벨 물리학상을. 그런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결국 한 장만 남겨놓은 거죠. 실제로 보면 육각형의 그 고리 모양, 하니캄 모양이
흑연 같은 경우는 촥촥촥촥촥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더라고요. 마치 방해석처럼 여기 촥촥촥촥 붙어 있는데, 야, 요거 떼내가지고 한 장만 만들면은 대박 치겠다라고 하고 그 실험만 매달린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사용했던 테이프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문방구에서 파는 3M 테이프예요. 무슨 새로운 테이프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용케 탁 한 장이 걸려 들은 거죠. 그리고 전기적인 특성을 했더니 이론에서 나왔던 이론하고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져서 결국 노벨 물리학상을 주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한 장을, 지금은 이제 그 시절보다는 더 좋아져가지고 10장 미만 같은 경우로 만들어서 닫힌 그래핀 같은 경우를 갖다가, 기계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 전기적인 특성. 그러니까 전기적인 특성에서 주로 관심사는 뭐냐면 전류라는 얘기. 그러니까 전류라고 하는 친구는 전기를 띤 놈이 움직여야지만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류를 띤 놈이 움직여야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고체 속에는 전기를 띤 놈이 두 개가 있어요. 나중에 핵물리 파트에서 또 다시 하겠지만은, 플러스 전기를 띤 핵이 있고, 그 주위를 갖다가 보아 궤도에 있는 전자가 있죠. 사실 전자는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죠? 사실은 여기 있을 거라고, 여기 있을 확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죠? 어찌됐든 핵과 가벼운, 한 1836분의 1 정도로 가벼운 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더 물리적으로 누가 더 잘 움직이겠네 하는 거죠. 역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놈이 잘 움직인다는 거죠. 그것은 관성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핵들은 잘 못 움직이고 전자들이 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의 전기적 특성을 갖다가 얘기할 때 주인공은 결국 누구다? 전자라는 얘기거든. 이 전자가 주인공이 돼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얘네들이 안 움직이면 전류가 안 생기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하가 시간 동안 움직여야지만, 그죠?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야지만 전류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전기, 그러니까 문대 가지고 만들어지는, 좀 있으면 이제 정전기 엄청 오겠지만은, 정전기가 생겼다. 그럼 전류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 정전기가 생긴 상태에서 내가 걸어가면 전류죠. 정전기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찌됐든 문대 가지고 딴 거랑 문질러서 뭐 내 쪽에 전자가 저쪽으로 갔든, 그죠? 뭐 털옷을 입었으면은 내 쪽에 전자가 절로 갔겠지,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고무옷이라는 게 있나? 비닐 옷을 입고 털에다가 문대면은 그러면 내가 전자를 더 받죠. 그러니까 정전기는 내가 마이너스로 차징 될 수도 있고 플러스로 차징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정전기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하는 것은 측정도 가능해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뭐 수증기가 많아가지고 수증기 물이라는 성분이 습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물이라는 성분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놈들은 아주 좋은 액체지만 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생긴 전기를 갖다가 바로 공기로 이동시켜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름에 정전기가 안 생긴다는 얘기. 근데 겨울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습도가 낮죠. 즉 다시 말하면 건조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물방울들이 별로 안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돼.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 돼가지고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겨울철에 입는 이런 옷들이 일반적으로 정전기를 유발시키는 옷들이죠. 털개통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털개통이 들어가서 다른 물질을 만지다 보니까 정전기가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정전기 같은 경우 관심이 있고 우리는 동전기가 관심이 있는 거죠. 전자가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전자가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 못 움직이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통해가지고 도체, 반도체, 부도체를. 처음에는 반도체라는 것은 뒤에 양자역학에서 나오게 되는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고, 이것은 노벨상을 받은 거고, 처음에는 당연히 도체와 부도체로 나눴겠죠. 그죠? 전기를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로. 그래서 뭐 금속을 해보니까 전기를 잘 통하더라. 도체. 나무에다 했더니 전기를 잘 안 통하더라. 부도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은 도체와 부도체에 대한 반도체는 나중에 이제 이들 사이에서 절충 역할을 하는 것로 알려지게 된 거고, 이들에 대한 물리학을 갖다가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자들이 왜 도체 속에서는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부도체 속에서는 잘 안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이 나오고 나서 양자역학을 써서 만들게 된 거죠. 따라서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체물리라는 단어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 양자역학이나 특성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의 물리학과의 물리학은 딱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역학, 전자기학, 열물리. 뭐 굳이 얘기하면은 기하광학 정도까지. 그러다가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과목이 생겼겠죠. 그 양자역학 엄청 잘했던 사람들이 고체물리 이론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또는 핵물리 이론이나 또는 소립자 물리학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되는. 모든 것은 다 양자에서 뿌리가 돼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고체 속에서 도체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부도체가 됐든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불연속적인데 광자의 경우처럼 딱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 D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D라고 하는 밴드라는 얘기. 우리가 밴드라는 게 난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밴드가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걸 밴드라고 그러나? 소그룹 모임이?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맞아? 난 밴드를 안 해서 맞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묶음이 형성되는 어떤 불연속한 밴드들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풀어요. 그걸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크로니크 페니히 모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타이트 바인딩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둘 다 크로니크 페니히 모델, 그 다음에 타이트 바인딩 모델, 지금 여러분들의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 갖고는 도와주기가 좀 힘드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크로니크 페니 모델과 타이트 바인딩 모델은 전부 다 아마 4학년 때 고체물리 책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번 겨울방학 때 나는 크로니크 페니 모델 좀 알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는 크로니크 페니 모델을 좀 알고 싶다 하는 사람은, 나는 선행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송희성 교수님이 쓴 양자역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아마도 크로니크 페니 모델을 쭉쭉쭉 쫓아가면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자습서죠. 그래서 다 계산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양자역학을 좀 미리 보고 싶다.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 때 어느 교수님이 양자역학을 가르칠지 몰라도 학부 양자역학은 어려운데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계산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이고, 본인이 쓴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크로니크 페니 모델이나 타이트 바인딩 모델, 타이트 바인딩 모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체물리에서 배우게 될 거고, 이러한 양자역학을 이용을 해서 풀어보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온도가 제일 낮을 때, 사실 우리는 절대 온도까지 낮출 수는 없죠. 그러니까 T = 0이라는 얘기는 아주 온도가 낮을 때를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낮다라는 뜻인데, 또 이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T = 0을 넣어줄 수가 있죠. 이론적인 모델을 만든 사람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 어떤 사실을 갖다가 양자역학 통해서 알게 됐냐면은, 전자가, 여기를 에너지 축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에너지 축이라고. 그 고체 속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영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떤 에너지부터 어떤 에너지까지는 여기 허용 가능해요. 다 허용 가능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또 어떤 에너지서부터 어떤 에너지까지는 또 여기 이런 에너지 가질 수 있어요. 즉 이런 에너지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에너지들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런데 T = 0일 때예요. 이론적으로 계산한 T = 0일 때. 이것이 어떤 에너지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허용 가능한 에너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허용 가능한 에너지.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금지된 에너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는 없는 거예요. 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고전 입자가 갖고 있는 이동 방식이 아니에요. 확률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양자역학을 뿅짠 역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뿅하고 사라졌다가 다른 장소에서 짠하고 나타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퀀텀 순간 이동이야. 순간 공간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면 나는 양자역학을 싫어하겠다. 나는 물리를 안 하겠다라는 뜻이 된다. 양자역학은 얘가 천천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학기 때 한 것처럼 양자역학이 K궤도에 있다. 핵 주변에. 그 다음에 L궤도에 있다. 그럼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아니잖아. 그죠? 여기서 뿅하고 사라지고 짠하고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빛이 짠하고 나타나죠. 그죠? 빛을 딱 먹으면은 여기 있던 놈이 뿅하고 사라지고 여기로 짠하고 나타나요. 고전적이라면은 야금야금 먹으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조카가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거실에다가 어린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기차놀이 좋아하죠. 집이 잘 살 때구나. 거실도 커야 되니까. 그래서 큰 거실에다가 기차놀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기찻길만 돌아다니는. 이럴 때 어떤 꼬맹이 조카가 레일이 막 여러 개가 있어. 이리 뭐 좀 비싼 거 사면은 레일 여러 개짜리 있죠. 그죠? 근데 손으로 딱 기차를 하나 딱 들더니 이쪽으로 딱 옮겨다 놨어. 얘는 양자역학을 아는 애야. 즉, 이 궤도를 내서 뿅 하고 기차를 사라지게끔 하고 이쪽이 짠 하고 나타나게 한 거지. 그러니까 걔는 양자역학을 아는 조카라는 얘기가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뿅짠이라는 개념을 써야 돼요. 타이트 바인딩 모델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뿅짠 모델이에요. 다시 말하면 호핑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던 놈이 뿅 하고 사라지고 이쪽 가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래핀을 하든 뭘 하든 다 뿅짠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 뿅짠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퀀텀 터널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분명히 고전역학적으로는 못 가는데 그래서 뿅 하고 사라지고 짠 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양자역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 고전역학적으로는 여긴 폐쇄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누가 닫아놓고 가면 절대로 못 탈출하는데 내가 저 문을 갖다가 무 한 번 때리면은 한 번 정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 한 번이 아니에요. 아주 큰 횟수만큼 때리면은 한 번 정도 나갈 수 있다.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큰 물체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시체가 지금 때리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영겁이 걸린다라는 얘기에 그 퀀텀 터널링 할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초당 한 번씩 때린다 하더라도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아주 확률이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이유는 사람 몸뚱아리의 몸무게가 너무 무겁고 전자가 너무너무 가볍기 때문에 결국 계산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 3학년에 올라가서 양자 터널링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밴드들이 이렇게 여기 가능해. 여기 있을 수 있어. 이런 에너지들이 다 있을 수 있어. 그러다가 t = 0일 때 이 전자들의 허용 가능한 상태에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양자역학적으로 알아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구역을 따지게 되면은 이런 데도 이제 허용 가능해요. 여기 그러니까 금지, 허용, 금지, 허용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허용이란 말이에요. 여긴 지금 허허벌판이라는 얘기죠. 이 허허벌판인데 이 금지는. 여기 허용을. 그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고체 속에서 t = 0일 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최대값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요것은 페르미라는 물리학자가 연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페르미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에너지 F라고 부른다.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페르미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앞에 비대면으로 공부했었던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결국 페르미 디락 통계를 공부를 했죠. 그죠? 거기서 나오게 되는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 바로 페르미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페르미가 알아냈다는 얘기가 돼요. T 이퀄 제로에서. 그러니까 T 이퀄 제로에서 채워질 수 있는. 그러면 온도가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런 밴드 스트럭처가, 밴드의 구조가 물질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가 돼요. 물질마다 다르다는 얘기가. 그래서 금지된 영역이 좀 넓은 친구도 있고 금지된 영역이 조금 작은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바로 이 금지된 영역의 두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바로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T 이퀄 0일 때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마지막 밴드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이 밴드는 아직 안 채워져 있고, 마지막 밴드, 이 밴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밸런스 밴드라고 불러요. 요 밴드를. 밸런스 밴드.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뭐 번역판을 가전자대라고 부르게 되는, 대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밴드라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말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텅 비어 있는 거, 야, 여기 올라가면 좋겠다. 텅 비어 있죠. 여기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거죠, 이제. 전자들이.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컨덕션 밴드. 그래서 얘를 전도대라고 불러요. 여기는 지금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뭐가 안 생기냐면 전류가 발생 안 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가전자 때에 있는 전자를 가전자,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부르고, 전도대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컨덕션 일렉트론, 전도전자 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우선 구조적으로 도체, 반도체, 부도체의 구조.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 자유로운 공간, 즉 컨덕션 밴드로 가기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얘네들이 먼저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빈 공간으로. 얘네들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얘랑 얘랑의 차이는 크니까.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 사이의 관계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도체의 경우는, 도체는 아주 신기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어떤 신기한 특성을 지니고 있냐면 바로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컨덕션 밴드를 검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밸런스 밴드가 도체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겹쳐 있어요. 파란색 밴드가 속칭 얘기하는 밸런스 밴드. 따라서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가 겹쳐 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다 채워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F가 됐을 때 얘네들은 쉽게 이게 여기가 요 리전이 바로 뭐예요? 요 리전은 가전자 밴드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도대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일 없이도 바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런 친구들이 마구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가. 마구 빈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유전자의 농도가 높아져요. 자, 바로 이 가전자, 이거를 화학적인 구조 속에서 보게 되면은 저런 컨덕터들은 주로 1족, 2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인데 1족, 2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보통 핵이 내놓은, 핵이라는 부모가 내놓은 자식들이 좀 있죠. 그죠? 1족의 경우는 한 놈씩, 그죠? 2족의 경우는 2개씩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핵이 별로 관심이 없어, 쟤네들한테는.
그래서 쟤네들이 그러한 리튬, 나트륨 이런 구조들의 가전자들 같은 경우들은 이 오버랩 영역 또는 더 올라가서 이런 영역에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러한 그래서 전도성이 강하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도체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컨덕션 밴드인데 결국 밸런스 밴드가 이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를 여기로 가져가려면은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공급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중간쯤 되는 거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되면은 물론 반도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은 그 갭이 그닥 크지 않아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T = 0일 때예요.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놈이 쉽게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그래서 전기적인 전도성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물질.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전기를 흘려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만 밴드 이론으로 반도체만 특별하게 배우는 과목이 물리과에서는 반도체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개설되게 될. 부도체 따로 물리학으로 배우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부도체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 얘기하는 고체의 전기적인 특성을 얘기할 때는 주로 부도체 이런 것보다는 이해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그 밸런스 밴드에 있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이 전자가 어찌됐든 이쪽으로 움직여야 이쪽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걔네들이 움직여야지만 된다는 얘기.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얘네들이 뭔가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부도체에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를 컨덕션 밴드로 보내려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 높은 온도. 주로 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것은 전자한테 에너지를 주는 친구는 주로 누구예요? 빛 또는 열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주파수가 진동수가 아주 짧은 빛. 그러니까 X선이나 감바선 같은 그러한 빛을 주면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온도를 엄청나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죠? 상온이죠. 그죠? 그럼 상온은 보통 27도라고, 273. 27도 정도로 카운팅하면은 절대 온도로 300도 K죠. 그죠? 그래서 보통 고체 물리에서 우리 상온 실험실을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할 때 쓰는 곳은 27도 정도로 유지되겠죠. 그죠? 겨울이든 여름엔 모르겠다. 에어컨 트니까. 하여튼 27도 정도라고 보고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러면 273을 더하면 300 정도. 그러니까 300K 정도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00K 정도의 열 갖고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온에서는 얘는 여기가 텅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올라가요. 얘는 뭐 상온일 필요가 없죠. 더 온도가 내려가도 잘 돌아가요. 그 얘기는 뭐다? 금속은 온도를 낮춰도 전기 잘 통해요. 그죠? 더 놀라운 것은 온도를 더 낮추면 전기를 더 잘 통하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죠. 금속 같은 경우. 그래서 4도 K 같은 데서 금속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초전도는 이 밴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니에요. 초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전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부 물리학으로 공부하기에는 좀 힘들고 대학원 레벨의 고체 물리를 했을 때에 초전도 현상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 현대물리 얘기할 때 그 현대물리 1 비대면으로 동영상 강의를 할 때 주로 이 에너지를 돈에다가 비유하면은 제일 이해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열이나 빛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비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가 낮다라는 얘기는
싼 자석이라는 얘기예요. 싼 자석. 좌석이 싸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높은 곳이라는 얘기는 좌석 요금이 비싼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기차가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가 만약에 싼 좌석이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비싼 좌석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비싼 좌석에는 좌석이 없어요. 비싼 좌석. 텅 비어 있어요. 하나의 기차칸이 텅 비어 있고, 여기는 좌석이 빼곡하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 여기 이제 사람들은 다 안전벨트를 다 매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텅 빈 좌석은 뭐냐? 여기는 풋살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공 차고 놀 수 있는 설국열차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차 칸을 갖다 기차를 갖다 풋살 경기장 못 만들 건 없죠, 그죠? 기차를 좀 크게 만들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에 기차 한 칸을 만들고 여기는 잡혀 있는. 근데 만약에 이 싼 좌석하고 비싼 좌석하고의 요금 차이가 없다면은 누가 미쳤다고 여기 빽빽히 앉아 있겠어요? 나가서 놀고 싶지, 그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그게 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싼 좌석이 10,000원인데, 1인당 10,000원이에요. 저 옆에 가서 풋살 좀 차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칸에서 이 칸으로 우리가 싼 좌석, 기차 타본, 요즘에 KTX도 차이가 있구나. 1등 칸과 2등 칸, 그죠? 특실하고 일반실, 그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10,000원인데 여기가 1,000,000원이다. 그럼 어찌 가겠어요? 10,000원짜리 기차표를 끄는 사람이 99만 원을 더 내고 옆이 텅 비어서 놀 수 있고 화단도 있고 정원이 있다 한들 못 간다는. 저희 가면 자유로울 텐데 못 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게 바로 부도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부도체가 갖고 있는 요금 차이라고. 그 요금 차이 에너지에다 비유를 하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99만 원을 더 얻어야 여기 가서 놀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99만 원의 빛이나 99만 원에 해당하는 열이 공급돼야지만 갈 수가 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통상적이란 상온이 되겠죠. 300도 K 정도 갖고는 99만 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13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13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갖고는 10,000원 보태서 14만 원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예요.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14만 원 갖고는 100만 원짜리 칸으로 옮겨 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분명히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 차이가 너무 커서 분명히 가고 싶은데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갭이 너무 커서 이것을 에너지 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밴드 갭 또는 에너지 갭이라고 부르는데 밴드의 갭이 너무 커가지고 가고 싶지만 자유로운 공간으로 가서 나도 움직이면서 전류를 만들고 싶지만 못 가는 친구,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못 가는 친구, 바로 부도체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들 쉽게 겹쳐져 있어가지고 겹쳐져 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좌석에 앉아 있어도 되고 아니면 풋살을 차다가 다시 또 좌석에 앉아도 되고 이런 형태의 케이스가 바로. 그래서 이런 가전자대기의, 그러니까 도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프리 일렉트론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델이에요. 따라서 고체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프리 일렉트론 모델이라고 불러요. 자, 이 프리 일렉트론, 지금 설명한 이 밴드 스트럭처나 고체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숙제나 연구돼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실험들하고 맞춰보지만은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험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프리 일렉트론 모델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굉장히 지금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실험하고 잘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프리 일렉트론 모델을 깨고 다른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체 쪽으로 전공해서 대학원까지 가게 되면은 거의 자유로운 모델, nearly free electron 모델. 완전 프리가 아니라 nearly free electron 모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2학년 샌드밀리 수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대물리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초창기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연구되는 내용이 아니라. 자, 그래서 어찌됐든 도체가 전기를 잘 통한다라는 것을 바로 밴드 스트럭처 갖고, 밴드 구조 갖고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자, 이때부터 결국 도체 속의 전자들은 결국 쉽게 바로 마구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결국 뭘 만들겠는? 전류를 만들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도선 속에서 전자들은 전류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도선은 뭐예요? 도체로 만들어진 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선이나 니크롬선 같은 경우처럼 금속으로 만든 선을 도선이라고 얘기해요. 도선이란 도체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체를 따라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오음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음의 법칙,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전기는 도체, 부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 도체와 부도체를 가르게 되는 이런 개념은 1720년에 전자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물리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학력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아마추어이거나 아니면 뭐 신부님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군인도 있었고 쿨럼처럼 군인도 있고 이러다가 물리학자가 뛰어든 거는 거의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패러데이도 물리학과를 졸업한 건 아니니까 초등학교 2학년 중퇴니까 물리학자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규적으로 얘기했을 때 다른 분야는 전부 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만들었는데 명문대학을 나와서 뭐 뉴턴도 그렇고 갈릴레이도 그렇고 다 교수 생활하면서 다 만들었는데 이 전자기는 실험이 너무 쉽기 때문에 전부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체, 부도체 이거 나눈 것도 결국 뭐냐면은 1720년에 제임스 그레이라든가 아니면은 놀래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찾아내고 뒤에 가서 그 언론가인 그 양반도 또 초등학교 중퇴네.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 번기의 전기 모은 거 이 사람도 초등학교 중퇴.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패러데이 초등학교 역시 2학년 중퇴. 뒤에 가서 다 누가 정리했느냐? 맥스웰이 다 정리했죠. 맥스웰은 정통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된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할 수가 있어. 수학으로 정리. 그 수학으로 정리한 걸 여러분들이 전자기로 배우는 거고 만약에 맥스웰이 수학으로 정리 안 한 걸 배우면은 수학 하나도 안 들어가요. 패러데이가 수학이 안 돼. 구구단이 안 되기 때문에. 패러데이가 쓴 논문은 전부 다 그림밖에 없어요. 그림밖에. 그래서 수식이 안 들어가요. 본인이 수식을 모르니까. 온통, 그러니까 평생 실험만 한 사람이에요. 패러데이는. 그럼 뒤에 가서 배우면 되지 않느냐. 너무 일찍 학교를 간뒀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공부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대신에 그거보다는 손재주가 굉장히 좋고 끊임없이 실험을 하는 성격이었다는 거죠. 패러데이가. 물론 패러데이가 학력이 낮아서 굉장히 많이 무시당하고 늦게까지 조수가 되고 그 위대한 법칙을 만들었는데도 영국 학회로부터 인정도 잘 못 받고 그 학력사회에서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이 전자기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클라크 맥스웰이 등장하기 전까지 거의 우리가 정규 물리학 교육을 받은 사람, 대학에서 물리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여한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오음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오음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볼타 같은 경우는 물리학과 교수죠. 전압 단위를 쓰는 볼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류 V는 IR 이러한 형태들 같은. 그 얼마나 저항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만약 일정한 전압에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작게 된다.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는 커진다. 극도로 저항이 제로가 돼버리면 그것을 초전도체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전류는 펑펑나게 흐른다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흐른다는 거죠. 초전도 현상이 돼요. 그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류를 펑펑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강하게 흐르게 되면 뭐가 좋아지죠? 센 전류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 바로 솔레노이드. 그러니까 전자석이 되겠죠. 전자석은 바로 번선 밀도에도 비례하지만 자기력의 세기가 여러분들 일반 물리에서 배웠겠지만 바로 전류에 비례하죠. 그죠? 오케이? 자기장은 뮤제로 NI가 되죠. 그죠? 번선 밀도와
전류의 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구자석은 전류를 갖다가 조정해 줄 수가 없죠. 걔가 갖고 있는 자기력이 딱 결정되어 있는 거지. 자기장의 세기가. 그죠? 그나마도 그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해지죠. 그죠? 전자석은 전류만 세게 보내줄 수 있으면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들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뭐다? 전자석을 갖다가 엄청나게 전류를 세게 보내주면 초전도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속이 4도 K가 돼버리게 되면은 거의 초전도 상태가 돼버려요. 그럼 4도 K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럼 얘를 만약에 차갑게 만들려면 얘를 만약에 영하 150도짜리로 만들고 싶다. 뭐 우리가 열났을 때 여기다가 얼음 되는 거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때 열이 펄펄 끓는데 여기다가 얼음을 갖다가 조그맣게 댈 수는 없잖아요. 연용량이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음을 그렇게 채워가지고 돼야 되겠죠. 그래야 빨리 식을 테니까. 마찬가지죠. 얘보다 훨씬 덩치가 큰 친구면서 영하 150도짜리를 옆에다 붙이면 되겠지. 거대하게. 그죠? 그러면 열적 평형에 이르면서 얘가 영하 150도가 되겠지. 그죠? 영하 150도짜리가 뭐가 있어요? 바로 액체 질소가 되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금속을 영하 4도로 절대온도 4도, 그러니까 영하 269도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영하 269도짜리를 크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헬륨의 액체 상태. 액체 헬륨이 바로, 헬륨은 영하 269도에서 액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 헬륨을 이용을 해서 붙인다는 얘기예요. 액체 헬륨을 붙여서 만들면 그 금속이 뭐가 돼? 액체 헬륨하고 붙여놓으면 바로 초전도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초전도 상태가 되니까 R이 제로로 떨어지게 되니까 I는 어마무시하게, 제로는 아니고 굉장히 작은 값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R은 어마무시하게 큰 값이, I는 어마무시하게 큰 값이 되죠. 그러니까 자석의 세기가 굉장히 커지죠. 그런 자기력이 굉장히 세지게 되면은 뭐가 좋아지죠? 그렇게 자기력이 센 공간에서 전기를 띤 놈을 갖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 빙글빙글 돌죠. 얘네들이 빙글빙글 도는데, 그치? 자기장을 이렇게 주면은, 그죠? 자기장이 지금 너무 세단 말이에요. 너무 세니까 전기를 띤 놈이 있으면 빙글빙글 돌게 돼 있어. 그러면 전기를 띤 놈이 빙글빙글 도는데 얘가 얼마나 빨리 도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자기장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초전도 자석을 써서 자기장을 세게, 엄청 세게 한 다음에 전기를 띤 놈을 갖다가 돌게끔 만드는데 엄청나게 빨리 돌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점점 빨라져서 빛의 속도까지 가까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만든 다음에 정지에 있던 놈하고 충돌을 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입자 가속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띤 놈을 돌려야 되니까 주로 뭘 쓰겠어요? 전기를 안 띄면 안 돌잖아. 그죠? 전자를 돌리기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면 양성자를 돌리기도 하고. 한 놈은 이제, 그러면 더 충돌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죠? 자동차 사고가 얘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데 이렇게 충돌했을 때보다 더 화끈한 충돌은 한 놈이 주황색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 입자 가속기에서 지금 쓰는 방법은 하나는 이리 돌려. 하나는 이리 돌리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다 싶으면은 탁 기찻길 바꾸듯이 층을 바꾸는 거죠. 이제 충돌할 수 있게끔. 충돌이 되죠. 거기서 어마무시한 빔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디스플레이를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서 버그들 좀 잡다한 딴 것들 다 빼고 그러면은 쿼크도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새로운 소립자들도 발견하고 그런 방법들. 자, 어찌됐든 오음의 법칙 1800년대의 실험에 의해서 나오게 된 이 오음의 법칙을 프리 일렉트론 모델, 즉 다시 말해서 도체들은 가전자대하고 전도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쉽게 움직일 수 있지만 완전한 초전도체는 아니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 그럼 그 저항의 근원은 무엇이냐?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모델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모델을 세운다는 얘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이론이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할 분담이 된다는 거예요. 실험은 실제 측정을 하는 거고 모델을 세운다는 것은 그 현상을 이러한 모델로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실험은 뭐가 되겠어요? 일정 전압을 걸어놓고 저항을 바꿔가면서 전류를 재면 되겠죠. 그죠? 그럼 반비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900년에 결국 오음의 법칙의 물리적인 모델이 1900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1900년에 바로 폴 드루드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역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도선석을 흐르는 친구를 살펴보면은 여기 A 사이즈 단면이 A 도선의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만약에 델타 X만큼 움직였다라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전기 Q를 띈 친구가 이리 움직인다라고 합시다. 사실상 전자가 발견된 것은 너무 뒤의 일이고, 그죠? 그 전까지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던 플러스 알게인이 흐른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전기 현상을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그렇게 거꾸로 된 거예요. 설마 전기를 띤 알갱이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대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전열에서. 그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이렇게 바꿔서 정의했으면 맞아떨어지는데, 그리고 마이너스를 띈 놈이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맞아떨어졌는데, 그때 반대로 정의했기 때문에. 전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Q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얘기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 전자 E가 이동하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전기 플럭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바로 뭘로 주어지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흐르는 전류를 도선의 단면적으로 나눠준 것이 전기 플럭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죠? 이것은 뭐 대학 물리에서 나온. 그럼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델타 Q, 델타 T 단위 시간 동안의 전하량의 변화량이 결국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러한 Q를 갖고 있는 알게이가 N개가 흘러간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N개가 흘러갔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가 만들어낸 전류니까 N개가 흘러가니까 결국 N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 J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델타도 그냥 생략합시다. 그냥 Q를 T로 나눠주고 그 뭐가 되냐면 AT분의 N에다가 Q 이런 형태로 돼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양변에다가 길이를 갖다가 길이도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L로 합시다. L하고 L 똑같이 곱해주면은 결국 뭐가 돼요? AL은 부피가 될 거고 A가 N이 될 거고 Q가 될 거고 T분의 L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바로 T분의 L이라는 친구가 바로 평균 속도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Q를 띄고 있는 전하의 속도가 된다는 사실을. 얘는 뭐죠? 단위 부피당 플러스 Q를 갖고 있는 놈의 개수. 그죠? 그래서 얘는 N이라고 쓰고 우리는 전하 밀도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전하 밀도에다가 Q에다가 V. 이 V는 사실 평균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왜? 범퍼카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구 충돌하는 놈도 있고 범퍼카 타본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근데 나는 범퍼카를 타면은 놀이동산 가서 범퍼카를 타면은 돈이 좀 아까워. 왜냐면은 남들은 열심히 범퍼카를 타면서 충돌하는 즐거움을 느끼는데 나는 걔들을 피해서 거의 자유입자처럼 돌다가 끝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게 과연 충돌차인가, 범퍼카인가, 아니면은 운전면허를 연습하고 나온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쏘다니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자주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또 움직이려고 하면 또 딴 놈이 와서 부딪히고 해가지고,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째깍째깍만 하다가 끝나는 범퍼카 탄 애들도 있죠, 그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생각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선 속에 전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를 따지면.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저항의 의미를 갖다가 뭘로 생각을 해줬느냐. 드루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드루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속칭 얘기하게 되는 이 모델을 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전자의 운동량을 P라고 하면은 바로 dP, dT는 결국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에다가 결국 전기장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다 전압을 걸어주게 되니까, 그죠? 뭔가 전압을 걸어줘야 전류가 형성되죠, 그죠? 전위 차이가 생겨야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위 차이가 생긴 양 A 사이에, 양단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럼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여기서 E는 E를 0보다 큰 걸로 잡은 거예요. 근데 전자가 갖는 전하량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니까 이렇게 떼낸 거예요. 그게 싫으면 여기 절대값 취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썼냐면은 여기서 P라고 하는 친구는 전자의 질량 곱하기 움직이는 속도 V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드루드가 생각한 이 역사에 남은 게 처음 했기 때문에 남는 거지 지금 하면은 우스워요. 과연 이것도 모델인가? 여기에서 저항의 원인은 결국 뭐냐면 저항력이다.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일정 터미널 벨로시티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것은 뭐 때문이? 공기가 막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들하고 딱 그 충돌을 하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전자가 도선 속으로 가는데 자꾸 충돌을 한다라는 거죠. 핵들과 또는 다른 전자들과 오케이. 그거를 결국은 공기와의 충돌에 의해서 중속도에 도달하게 되는 역학 문제랑 똑같이 놓자라는 거죠. 그것이 최초였기 때문에 드루드 모델이라고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상수를 여기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이라고 놓고 속도에 비례하니까 이게 m에다가 v 이런 식으로 놓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델인데 처음 했기 때문에 역사에는 자, 이 문제는 결국 뭐냐면은 이러한 물체가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공기 저항을 받아. 맞죠? 자유낙하를 해. 질량 m인 친구가 자유낙하를 하죠. 그러면 m, d, v, dt는 자유낙하를 하니까 얘가 mg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건 1차원이니까 그냥 얘만 씁시다. 자, 그랬을 때의 공기 저항은 진행 방향인 거, 중력이 땡기는 방향과 반대니까 이것이 만약에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반대 방향을 나타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kv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배웠죠.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은 평형에 도달하죠. 그죠?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낙하를 해야 되겠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처럼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조금 낙하해 갖고는 그게 안 느껴지죠. 그죠? 긴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안 변한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안 변하니까 0이 되겠죠.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그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평형이 돼버리는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구해지는 평형이 되는 이 속도는 K분의 mg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터미널 벨로시티, 바로 끝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낙하산은 바로 저속도로 떨어지죠. 낙하산이 떨어지는 저속도는 약 2층 옥상에서 낙하하는 속도 정도예요. 따라서 훈련을 안 받으면 다리 다 깨져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낙하산을 타기 전에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되는 것은 2층 옥상에서 착지 훈련.
충격력을 완화시키는. 아주 높은 2층은 아니에요. 나도 어렸을 때 2층 옥상에서 낙하 훈련을 해본 적이 있었어, 동네 애들하고. 물론 밑이 잔디밭이어가지고 좋았지만은, 그러다 이제 재수 없으면 정형외과 가는 거지만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요거는 어린애들이 안 보는 영상이니까 상관없겠다. 아유, 초등학생이 보는 거 또 흉내낼까봐.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이 안에서 막 쏘다니는데, 도대체 몇 번 부딪혔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걸 정확히 볼 수는 없죠. 미시세계라서,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마구 공기 알게랑 충돌하면은 이런 평형 속도에 도달하듯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막 충돌하면 평형 속도에 도달한다. 그때 평형 속도, 이걸 0으로 놓는다. 그러면, 이때 평형대의 속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 평형대의 속도는 바로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그때 이 식에서 mv 벡터는 평형대의 속도는 마이너스의 타우의 2의 전기장의 색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기장 속에서 결국 전기 플럭스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 얘기한 NQV에서 전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전류의 방향을 다르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죠? 그 다음에 N. 전자가 단위 부피당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컨덕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백금이죠. 그 다음에 금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구리선을 갖다가 쓰는데 그 이유는 백금으로 설치하면 매일 전기가 두절돼, 자기 집에. 밤 되면 잘라서 백금이 금보다 비싼데 한 10m쯤 되는데 그거 자르면 그거 얼마야? 금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순금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백금과 금은 보석이라 사용해서는. 근데 진짜 고가의 컴퓨터를 만들 때, 슈퍼컴퓨터를 만들 때 바로 백금 도선을 써요. 백금 도선을 쓴다는 얘기. 그래서 싸구려 노트북 말고, 물론 싸구려 노트북이 또 미량의 금이나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만큼 추출하는데 또 경비가 더 많이 깨지면은 안 찾겠지만은 고가의 컴퓨터들 같은 경우 빠르게 전산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슈퍼컴퓨터 같은 데에서는 그게 고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금 회로를 갖다가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백금이나 금 회로를. 여기에다가 바로 평형대의 속도를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n에다가 여기서 나온 m분의 마이너스 타우 2하고 전기장. 따라서 이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J가 E에 비례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배운 J는 conductivity 곱하기 electric field. 여기서 conductivity는 드루드 모델에서 어떻게 계산되느냐? N 타우 E 스퀘어 오버 M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계산이 됩니다. 바로 이 J는 시그마 E, 이것이 바로 V는 IR에 대한 V는 IR에 대한 바로 식이 돼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자기하학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일렉트릭 필드를 갖다가 적분을 해가지고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 전기 전도도의 역수가 비저항이 되죠. 그렇죠? 전기 전도도의 역수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오음의 법칙을 드루드는 바로 이 모델로 낙하의 터미널 벨로시티처럼 결국 쟤네들이 어느 정도 충돌하고 나면은 충분히 평형 속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최초의 모델이에요. 드루드 모델은 1900년도 모델이에요. 지금 이거 갖고 연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2학년 수업용으로 적절한 모델이지 사실은 연구 쪽 입장에서 보면은 드루드 모델을 더 수정한 이제 영국의 이름이 런던이야. 수도 이름하고 똑같은 성이 런던이라고 해서 런던 모델이라든가 또는 다른 모델들. 이건 뭐 앞으로도 더 할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굳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 이거 안 넣을래. 나 V에 제곱을 넣을래. 이러면 또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쿼드라틱 댐핑을 생각해도 공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루드 모델은 역사적인 첫 번째 오음의 법칙을 설명하는 물리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오음의 법칙이 물리 모델에서 안 나온 거고 어찌됐든 이것은 그 전도대 속에서 자유전자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약간의 저항은 있다는 거죠. 그죠? 부딪히는 저항들이 존재한다는. 그 부딪히는 저항들 때문에 일국이라는 상태. 그럼 부딪히는 저항을 갖다가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것은 바로 온도를 더 낮추게 되는 거죠. 그 방해 요소가 가라앉는 거지. 그것이 바로 초전도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드루드 모델에서 얘기할 때.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 다시 합시다.